잘생겼다. 잘생겼다. 김재동 닮은 카피라이터다라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부는 웃고 일부는 아니다. 박희순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는 이제 김재동과 박희순 중간 정도 되는 카피라이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따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철이란 이름 나오면 다 송강을 생각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영어, 가끔 이제 영어 못하는 정철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지만은 되게 이제 절반은 카피라이터, 절반은 작가 이렇게 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살아온 대부분의 인생이 카피라이터였고 4, 5년 전부터 무게중심을 작가 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태어나면 너 또 카피라이터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 받는데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직업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직업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갓김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와서 갓김치를 먹으려면은 엄마가 이제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 거죠. 매번. 그래서 여수에 대한 기억은 이 갓김치가 약간 톡 쏘는 맛 같은 게 있는데, 그 맛하고 엄마가 가져다 주신 엄마 사랑, 이게 이제 같이 버무려져서 여수에 대한 기억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갓김치지만은 결국에 엄마인 것 같아요, 여수에 대한. 카피라이터라는 게 이제 알다시피 남의 얘기를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무슨 라면 얘기도 대신 해주고 맥주 얘기도 대신 해주고, 그러니까 20년 이상 남의 얘기를 계속 대신 해주다 보니까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몇 년 전부터 생기더라고요. 아, 남의 얘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날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보이면은 반응은 어떨까? 얼마나 동의를 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글로 옮겨서 쓰고 싶은 이런 굉장히 마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한 4, 5년 전부터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책을 계속 꾸준하게 쓰고 있는데, 1년에 한 권 정도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애독자들이 꾸준히 찾아줘야만 주기적으로 책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반열에 오르신 거잖아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책은 좀 다르다였던 것 같아요. 다르다. 굉장히 짧은 문장에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핵심을 담고, 그게 뭔가 푹 하고 찌르는, 그리고 또 일반적인 발상이 아니라 역발상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좀 신선한 게 아니었는가. 그래서 수많은 책들 중에 또 한 권의 책이었으면 아마 금방 묻혀졌을 텐데, 정철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책, 그런 글, 뭐 그런 색깔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저는 계속 호흡하면서 글을 쓸 수 있었고, 앞으로도 글을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생각하시는 좋은 글은 어떤 걸까요? 저는 좋은 글은 사람을 닮은 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고, 글이 사람을 향해 막 달려가고, 사람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뭐 이런 글들, 그런 글들이 가장 좋은 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baby.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Yesterday you asked me something I thought you knew. So I told you with a smile, it's all about you. Then you whispered in my ear and you told me to. Said you make my life worthwhile. It's all about. 저는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와서 말수가 굉장히 없어졌어요. 사투리를 하기 싫어서. 근데 전학 오고 한두 달 후에 그 교내 100일장이 있었는데, 그 시부분 장원을 제가 그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문학의 밤 신앙송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말이 좀 트이고 친구들도 생기고
그렇게 해준 게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게 글인데, 그래서 글을 좀 계속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고, 저는 이제 국문과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형이 국문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은 아들 딱 둘 있는데 둘 다 무슨 우리가 선비 집안도 아니고 국문과에 갖다 바치느냐, 너는 경제나 경영 같은 거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별 생각 없이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경제학과를 갔죠. 경제학과를 갔는데 무슨 경제, 수학, 미시경제, 거시경제, 통계학, 완전히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하기 싫은 공부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때 이제 완전히 딱 두 손을 들었죠. 아, 경제학 굿바이 하고, 수강 신청도 국문과 혹은 신방과나 사학과 이런 것들 하고, 경제학 공부는 거의 그 꼭 들어야 졸업이 되는 그 과만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심지어는 시험도 친구가 대신 봐주고 이러면서 이제 4년을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직장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 대기업,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그 샐러리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 사무실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길이었죠. 결정을 하고, 그때 왼쪽을 내가 보면서, 왼쪽 벽을 보면서 나왔으면은 지금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오른쪽 벽을 우연히 이렇게 보고 나오는데 거기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카피라이터 추천, 이 7글자가 쫙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운명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카피라이터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그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 원래 가기로 했던 기업하고 이 광고회사 카피라이터하고 여기 면접과 여기 시험이 한나라지에 겹쳐버린 거죠. 선택을 해야 됐었는데 내가 넥타이를 잘 못 맵니다. 그러니까 넥타이 매는 회사보다는 안 매는 회사를 가야겠다 해서 광고회사 이쪽을 버리고 갔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꼴찌로 합격을 했어요. 맨 마지막으로. 그게 지금의 이제 MBC에 들어온 제 첫 직장이었고, 첫 직업이 이제 그때 받은 카피라이터 명함 처음 받았고, 이게 한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카피가 뭔지도 모르고 구직 지원서를 내실 정도였으니까 좌충우돌 하셨겠는데요? 가서 배우면서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건데,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침에는 출근하자마자 껌 팔고, 점심 때는 옷 팔고, 저녁 때는 술 팔고, 다음날 약 팔고, 집 팔고, 세상의 모든 직업을 카피라이터는 다 경험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건설회사를 다니면 평생 집만 팔아야 되는데, 그 많은 직업들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내 직업에 지루할 틈이 없어서 그게 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은 지금도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저한테 메일이 와요. 자기 꿈은 카피라이터다. 지금부터 뭘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제가 해드리는 말씀은 광고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애정, 이게 가장 중요하다. 광고는 사람을 설득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관계를 갖고 사람을 관찰을 하고 이해를 하면은 그런 그 기술적인 노하우들은 금방 생긴다. 이론적인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고 사람들을 어울려서 얘기를 하고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고 같이 영화 보러 다니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이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공들이 쌓인 게 나중에 다 자기 카피와 아이디어로 나오게 돼 있다. 사실 카피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지난한 작업이잖아요. 스트레스 우주 최강일 것 같은 그런 직업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죠. 야근도 많이 하고, 우리끼리 이제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직업은 사실인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광고쟁이들은 그게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헐렁하면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늘 어떤 스케줄에 쫓기고 스트레스에 쫓기고 아이디어 빈곤에 허덕이고 이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혹은 뭐 힘들다 이런 것들이 별로 방해 요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즐기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I feel your pain. I feel the rain. What happened to you? I can't get to you. 'Cause there's a wall
같은 경우에는 촌철살인의 한마디도 있고 가슴의 온도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광고 카피도 있고 참 다양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은 어떻게 얻어졌다고 보십니까?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카피라이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일이 재밌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짧은 글에 강하고 그다음에 어떤 글의 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수많은 그 허접한 글들을 쓰면서 계속 또 구기고 또 구기고 하면서 찾아 나간 거지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배워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실패 한 글자 한 글자들이 실패한 글들을 쓰면서 제가 만족할 때까지 썼고 그것들이 이제는 조금 모습을 제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틈새를 노려야 된다거나 획기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게 뭐 그 한두 가지 패턴에 의해서 그 캠페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보겠죠. 좋은 광고나 좋은 카피는 제품에 시선을 4를 준다면은 그 제품을 사용할 사람한테는 6, 7을 좀 더 주면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의 그 교집합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품과의 교집합이 아니라 사람과의 교집합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게 조그만 걸 찾아내더라도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빅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계속 시선, 초점을 맞춰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디어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이렇게 좀 얻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요. 딱 두 가지 단계. 세상 모든 아이디어는 관찰과 발견. 이 두 단계밖에 없는 거죠. 관찰, 발견.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관찰의 시간이 상당히 좀 인내가 필요한 거죠. 관찰의 시간이 없으면 발견이라는 그 순간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하는 거를 굉장히 인내를 갖고 좀 해야 되는, 그 광고쟁이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뭔가를 끄집어내려면 관찰의 시간을 틀림없이 터널처럼 지나야 된다. 그 시간을 지나지 않고 발견을 욕심내는 거는, 그 발견을 뭔가를 했더라도 그거는 뭔가 하체가 튼튼하지 않은 그런 발견이 돼서 부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관찰의 중요성, 아이디어는 관찰에서 나온다. 관찰에는 이제 또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 시각, 내 시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다양한 시선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른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만약에 있으면은, 책은 내 관점에서 보면은 고마운 물건이거든요. 나한테 밥값을 주고 술값을 주고 해서 굉장히 고마운 물건인데, 책을 만드는 편집자나 도서관 사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끝도 없는 일이죠, 그게. 그리고 아주 갓난 아이의 입장에서 책을 보면 그건 그냥 좀 두꺼운 네모인 거고, 세종대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람이죠, 한글을 만든. 나무의 관점에서 책을 보는 것은 그 사후세계죠. 자기가 죽고 나서 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관점으로 관찰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틀림없이 만날 수 있다. 그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뭔가 툭 떠올랐을 때 그것을 내 걸로 꽉 붙드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놔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게 바로 또 하나의 노력인데, 메모 습관. 지금 제 휴대폰에 어젠가 봤더니 메모가 90몇 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 하는 거죠. 생각나는 거. 길거리 가다가 아주 재밌는 간판 이름 보면 거기다가 메모해 놓는 거죠. 다 메모를 해놓고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그거를 이제 발전시키면 지우고, 아직 발전 못 시킨 것들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남아있는 거고, 다시 보면은 6개월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6개월 후에는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어디 도망가지 않으니까. 카피라이터 전철을 만들어주신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선생님은 무늬만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한테 카피를 이렇게 써라 라고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원고지에 카피 한 줄을 적어서 저한테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교과서이고 참고서이고 자습서인 양 그 한 줄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이 메시지는 어떤 힘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거를 흉내내면서 카피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힘 같은 것을 오히려 가르치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교육 방법으로 저한테 훈련을 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카피라이터가 지위나 돈이나 명예보다 카피를 잘 써야 되고 광고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그 마음을 저는 꼭 끝까지 간직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